일단은 뭐 네. 계좌 하나만 보여드리면 네, OKX라는 여러분. 거래소고, 제가 최근 90일 동안 벌었던 것들을 보여드리면 140만 불 정도 나올 겁니다. 144만 9,864 네. 달러네요. 90일 네. 동안. 네, 그렇게 벌었고, 자, 요거는 여러분 다른 계좌인데 네, 요거 아래 차트를 보시면 1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나온 거잖아요. 44만 불이 수익이 났지만 로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의 로스가 없는 매매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서 좀 연결돼서 유튜버들마다 아니면 코인 전문가마다 기법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지금 비트코인 오른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네.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들만의 다 이유를 가져서 막 얘기를 할 거잖아요. 뭘 봐야 할지 모르겠는 경우가 있는데 복리의 마법이란 말은 많이 들어봤고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데 정말 성공할 수 있나요? 가장 그나마 그 많은 기법들, 물론 부자가 되는 방법들은 정말 많고 사람마다 다 다른 방법으로 부자가 되어 왔겠지만 복리, 즉 시간의 리스크를 녹이는 방법이 가장 그나마 성공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다른 분야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시간의 리스크를 녹인다는 거는 내가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려면 리스크를 크게 짊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세상의 이치가 그렇잖아요. 근데 그 리스크를 내가 적게 짊어지려면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10년을 얘기를 해요. 항상 사람들한테 트레이딩으로 너가 유의미한 수익을 내고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때까지 필요한 시드와 시간은 얼마냐 물어보면 옛날부터 항상 그랬어요. 5천만 원 그리고 10년. 그러면 10년 5천만 원을 복리로 10년을 부린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매일매일 수익에 집착하지 마라. 월 수익률로 봐라. 그러니까 월 네가 5% 혹은 7% 목표를 세웠으면 열흘을 놀아도 상관없어요. 하루 그냥 운 좋게 월 수익률 기준으로 5%를 채우면 나는 그 달의 목표를 채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나머지 29일 놀아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부담이 좀 덜하죠. 매일매일 매매 압박을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목표를 정하고 그게 이제 연수익률이 되는 거고 그렇게 복리로 10년을 가면 네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하면 분명히 10년 뒤에는 물론 중간에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수익의 20%는 매달 인출하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산을 해보면 최소 50억 이상의 돈은 벌 수 있다. 10년 뒤에. 그러면 10년마다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준으로 그럼 한 25억 정도 되겠죠. 그럼 충분히 엄청 부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즐길 거 즐기면서 소박하게 살 정도는 되지 않겠냐. 혹은 은퇴 후에도 내가 노후 걱정 없이 살 수 있지는 않겠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드립니다. 10년 뒤 50억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그로가 지금 끌리고 뭔가 더 열심히 들어야겠다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사실 50억이면 충분히 한 가정이 먹고 산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전 돈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뭐 워낙 부자의 기준이 대한민국에서는 뭐 100억까지 높아지고 했지만 사실 그 정도는 어차피 다 쓰고 죽지 못해요. 제 생각할 때는 저는 서울에 항상 안 산다면. 네. 저는 항상 그 얘기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뭐든지 높으면 좋겠지만 뭐 근데 뭐 예를 들면 라시님보다 코인 투자 더 잘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더 부자인 사람은 또 더 많을 건데 그건 끝도 없는 거고 그런 식으로 날 낮출 필요는 없는 거니까 나에게 스트레스 줄 필요도 없고 그냥 어느 영역이든 상위 1% 기준 높게 잡는다면 그렇죠. 낮게는 상위 한 10% 정도 면 충분히 내가 먹고 사는 데도 문제 없고 근데 우리나라의 상위 1%가 아까 그 순자산 기준 한다면 30억이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부자의 기준이 사실은 너무 높은 거죠. 50억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댓글에 막 50억도 부자냐? 네, 그렇죠. 근데 저는 굉장한 부자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저는 트레이딩을 시작할 때 한 달에 150만 원 즉 하루에 5만 원만 벌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일 외적으로 하루에 5만 원씩만 벌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현실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게 쌓이다 보니까 50만 원이 되고 하루에 500만 원이 되는 거지 처음부터 500만 원을 목표로 잡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또 입터넷, 사기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제가 500만 원으로 2017년부터 해와봤고 그리고 그때 실제로 하루에 5만 원 버는 거 너무 좋아서 제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부수입이 들어오니까 삶이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지죠. 네. 내가 예를 들어 월급으로 400만 원을 그때 세후 받았다면 거기에 150만 원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할 수 있는 게 많겠어요. 예를 들어 노트북 같은 것도 바꿀 수 있고 사실 그 세상 돈으로. 모든 게 여러분 할 수 있는 자유는 돈에서 오기 때문에 네. 그 느낌을 여러분들이 한번 맛을 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사마 외도의 길로 빠지지 못합니다. 저는 그 맛을 한번 느껴주고 싶어요. 소액으로 내가 꾸준히 연습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께서 관리비 걱정을 하셔요. 이번 달 관리비만 벌었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관리비 뭐 요즘 한 30만 원? 뭐 보통 3, 40만 원 정도 나오잖아요. 쓰는 양에 따라 좀 다르지만 근데 트레이딩을 내가 잘하면 한 달에 150만 원도 벌 수 있는데 그것도 제가 뭐 큰 돈, 시드 종잣돈이 큰 것도 아니에요. 보통
보통 500에서 1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이렇게 좋은 걸 왜 안 하지? 왜 안 하냐? 왜 망하지? 보니까 500만 원, 1000만 원으로 나는 1억을 만들고 싶고 집을 살려면 1억이 아니라 1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 그렇죠. 그게 망치는 지름길이고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제가 이 유튜브를 지금 꾸준히 하고 있는 거고 스레드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레드 하는 목표가 그거예요. 제발 삼화 외도의 길로 빠지지 말고 시간의 리스크를 녹여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대부분 사람들이 확신을 얻고 싶어해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그 확신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45살, 45살에 은퇴를 할 건데 지금 나이가 지금 이제 몇 년생이시죠? 86년생입니다. 저보다 네. 제가 82년생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는 45살에 은퇴를 할 건데 애초에 계획이 그렇게 짜여져 있었어요. 45살 얼마를 벌고 은퇴를 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월 플랜, 연 플랜이 딱 45살의 짜여있습니다. 목표 금액은 여쭤봐도 되나요? 이건 뭐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좀 부끄러워서 못 달성할 수도 있으니까 네, 좀 부끄러워서. 근데 어쨌든 세 굉장히 자리인가요? 네 자리인가요? 그걸 알려드리면 알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굉장히 큰 포부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벌게 되든 못 벌게 되든 45살에 제가 얼마까지 벌었고 이렇게 살아왔고 그리고 그 얘기를 한번 쭉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퇴를 할 건데 은퇴할 때 인증하나요?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사실 뭐 멋있다. 지금도 매일매일 제가 매매 내역을 보여드려서 사실 대충 보면 얼마 벌었는지도 알고 작년에 제가 얼마 벌었는지도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네. 대충. 근데 주변 사람들은 다 만류하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신변의 문제나 이런 것들 되게 예민한. 본인 채널 다 보여주세요. 네, 저는 보여드렸죠. 여태까지 다. 왜냐면 그래야 믿으니까. 여기서 보여주셔도 되는데. 본인 채널 네. 보여주시니까. 다른 컴퓨터에서 로그인하기가 조금 그래서. 네, 이게 휴대폰으로라도. 일단은 뭐 네. 계좌 하나만 보여드리면 네, 요게 지금 OKX라는 여러분. 거래소고 제가 최근 90일 동안 벌었던 것들을 보여드리면 140만 불 정도 나올 겁니다. 144만 네. 9,864 네. 달러네요. 90일 네, 동안. 네, 그렇게 벌었고 어쨌든 저는 거래소를 여러 개를 나눠서 쓰는 거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니까 네, 요거는 이건 하나의 계좌인 거고 총 몇 개를 하고 계시죠?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쓰는 건 4개고요.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방송에서 안 알려준 그러니까 제가 코인을 모으는 계좌는 또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인 계좌 중 한 개인 거예요. 네. 중요한 거는 로스된 날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중요한 거죠. 거의 로스된 날이 없이 이제 돈을 벌고 있다는 거. 자, 요거는 여러분 다른 계좌인데 네, 요거 아래 차트를 보시면 1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나온 거잖아요. 44만 불이 수익이 났지만 로스가 하나도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거의 로스가 없는 매매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OKX는 3개월 동안 140만 불이고 그럼 얘는 지금 44만 불인데 이런 식으로 로스가 없는 형태의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벌었다. 뭐 몇백만 원 벌었다, 몇천만 원 벌었다. 이게 중요한 게 매일매일 아니라 꾸준히 벌어야 매일매일 된다. 꾸준히 조금씩 버는 게 중요하다. 네. 근데 거래소는 좀 왜 다양한 곳에 하시는지랑 플러스로 어떤 곳을 이용해야 돼요?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저도 처음에 바이낸스라는 거래소만 썼었어요. 네. 그리고 계좌도 뭐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나름대로 리스크 관리한다고 바이낸스라는 제일 큰 거래소에서 계좌를 2개로 나눠서 썼었는데 제가 라이브 방송 도중에 바이낸스라는 거래소가 갑자기 서버 다운이 된 적이 있어요. 갑자기 가격이 확 오르니까 어떤 디도스 공격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거래량이 몰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서버가 다운이 돼서 로그인도 안 되고 제가 어떻게 대응을 못 하는 거죠. 네. 근데 돈은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데 아. 그래서 너무 어이없게 아무 대응도 못하고 비트가 올라가는 것만 지켜봤어요. 저는 숏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데 손절, 뭐 물타기 이런 것도 하나도 못하고 이거는 제 라이브 방송 2021년 2월 7일인가 8일날 라이브 방송 보시면 네. 라이브 방송 도중에 서버가 나간 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한 것들이 보이는데 그 뒤로 거래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한 거래소에서 계정을 나눈 건 의미가 없다. 그 거래소가 나가버리면은 서버 다운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거래소를 다른 거래소로 지금 분산하기 혹시 시작했습니다. 어디 쓰시는데? 이건 뭐 말에 상관없는 바이낸스. 거예요. 바이낸스. OKX, OKX. 비트겟, 네. 바이비트 네. 이렇게 4개 씁니다. 그러니까 한국 건 안 써요? 업비트 빗썸은 당연히 있죠. 아. 네, 업비트 빗썸은 당연히 쓰고. 근데 업비트 빗썸은 현물 거래만 되니까 저는 이제 업비트 빗썸은 거의 쓰지 않고 저는 선물 거래 위주의 데일리 트레이딩만 하니까 해외 거래소를 위주로 쓰죠. 뭐 현물 거래랑 선물 거래랑 뭐가 다르고 왜 선물 거래 위주로 하시는 거예요? 선물 거래 위주로 하는 이유는 사실 리스크 관리가 잘 되는 사람에 한해서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쓸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기 때문에 쓰세요? 네, 전 레버리지 당연히 쓰죠. 네. 근데 고배를 쓰는 거 아니고 한 5배에서 10배 미만. 보통 5배를 기본으로 잡고 그리고 조금 늘리면 7배까지 늘렸다 다시 내리고 뭐 10배까지 올렸다 다시 내리고 이런 식의 매매를 합니다. 자발트 같은 건 거의 안 해요. 그래서 변동성이 높거나 우리가 흔히 아는 트럼프 코인 이런 것들은 안 건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 건드리면 바로 청산될 수 있기 때문에 비트, 이더리움 위주로 하고 아니면 리플이나 이런 정말 우리가 알 법한 코인들인데 거래량이 많이 터지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급격한 관심을 받고 있거나 이랬을 때만 잠깐 하고
쉽게 말해서 시총 10위 안에서 트레이딩 한다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뭐 보통 그 정도죠. 네. 너무 잡코인들은 잘 건드리지 않는 편이에요. 트론 같은 건도 트론도 큰 코인이지만 트레이딩은 안 합니다. 그런 코인은. 거는 뭐 두 가지 때문인 건가요? 첫 번째는 들어갔다가 금액이 크니까 빠져나오기도 쉽지 않을 수 있고, 플러스 들어갔다가 삭제될 수 있으니까 어째 코인 사라질 수 있으니까 내가 그런 리스크를 감내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오래된 코인들은 아무래도 그 시체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일단 그런 코인 할 바엔 그냥 비트코인 한다 이런 생각. 변동성이 어차피 비트코인을 거의 유사하게 따라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최근에 수이라든지 리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과 좀 반하는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그런 코인들 어떤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떤 소송 이슈가 있기 때문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런 코인들은 비트코인보다 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혹은 하락이 왔을 때도 더 많은 회복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들어가서 단타 치는 경우는 있지만 그 외에 어떤 다른 코인들의 뭐 몇 배 이런 걸 노리고 들어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또 단타 매매 기법 하나 여쭤보면, 단타 칠 종목 고르는 방법. 지금 했던 얘기와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네. 일단 단타를 칠 때는 거래량이 일단 가장 중요해요. 거래량이 지금 많은 거,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업비트다. 그럼 업비트 거래량 순으로 하면 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거래량이 오늘 하루만 좋으면 안 되고 최근 좀 실적이 좋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잠깐 좋았다가 사라지는 코인들 되게 많거든. 세력들이 어떤 펌핑을 위해서 거래량을 쫙 올리고 다 덤핑시키고 떨구면 그거는 거래량은 많이 찍히지만 이제 완전 죽은 코인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코인 말고 한 며칠 동안 이제 지속적으로 최근에 수위를 오늘 날짜 기준으로 수위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위라는 친구를 보면 비트가 빠졌을 때 굉장히 회복력이 좋았어요. 여기 보시면 지금 1.7까지 떨어졌다가 4월 7일에 바닥을 찍고 계속 올랐죠. 여기서 보시면은 22일부터 일주일 동안 거의 2배가량 오른 겁니다. 3.8 몇 가지 올랐으니까 거의 2배가 오른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때 그렇게 못 올랐죠. 22일부터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비교해 보면 비트코인은 22일부터는 여기죠. 86,000에서 지금 횡보, 여기 횡보라고 있죠. 엄연히 차트가 지금 달라요. 여기는 박스권에서 횡보하고 있다면 수위 같은 경우는 여기여서 올랐고 변동성도 계속 나오고. 그러니까 단타치기 좋은 거죠. 아까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별로 없었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코인을 고르는 거죠. 거래량, 그리고 변동성,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좀 더 파고 들어가면은 베커라고 하는데 뒤에 투자사, 백커, 뒤에서 이제 이걸 투자하는 사람들, 그 기관들을 얘기하는 거죠. 백커가 좀 괜찮은 애들, 근데 좀 듣도 보도 못한 친구들이 투자한 코인들은 위험할 확률이 높죠. 그리고 그 코인을 자주 보다 보면 그런 느낌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아, 얘네들이 아직 물량을 정리 못해서 가격을 한 번 더 올리겠구나.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단순히 느낌만으로 보는 건 아니고 이제 각종 어떤 자료도 찾아보고 팀에 배정된 물량 락업이 언제 풀리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찾아보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아직 뭐 나갈 필요는 없다고 봐요. 왜냐면 그런 것까지 다 한 번에 하려고 하면은 지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식으로 거래량과 유동성 그리고 변동성 이런 것만 봐도 네, 괜찮고, 그리고 잘 모르겠다고 싶으면 그냥 비트나 뭐 리플, 이더 뭐 이런 메이저 코인들로만 트레이딩을 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국내 거래소랑 해외 거래소 있는데 해외 거래소 위주로 하시는데 시세는 왜 이렇게 다른 거예요? 요즘엔 김치 프리미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좀 사람마다 주장하는 것들이 좀 달라서 뭐가 정답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봇들이 돌다 보니까 가격을 완전히 똑같이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약간 슬리피지가 발생을 하게 되고 거래소 간에 아비트리지 거래가 가능할 정도의 어떤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더라. 그리고 또 그 아비트리지 거래를 이용하려는 친구들, 세력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서 가격 차이가 좀 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국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중국 자본들이 많이 들어와서 이제 돈 세탁을 많이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코리안 프리미엄이 많이 붙기도 했고, 또 한국인들 특징이 금방 확 붙는 스타일이잖아요. 뭐가 인기가 많더라고 하면 또 거기에 확 몰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또 프리미엄이 좀 붙었을 수도 있고, 그런 심리를 자극하는 세력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 않나. 자, 그러면 하락의 징조는요? 어떤 게 좀 있을까? 우리가 사실 이 폭락만 피해도 아까 말씀해 주신 그 휴대폰 보여준 거에서도 수익이 난 날이 많았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단타로 그 수익 내기 쉽지 않지만 어쨌든 폭락만 피해도 내가 큰 돈을 안 잃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미신 같은 말이긴 한데 저는 커뮤니티 지표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이거 뭐 저도 네. 약간 좀 공감 갑니다, 이제는. 커뮤니티 지표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 어떤 걸 많이 보냐면 수익 인증을 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땐 초심자 행운으로 큰 네. 돈을 버신 분들이 이제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 조금 몸을 사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분들이 나오고 나서도 한참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쨌든 일단 그러면 조금 리스크 관리를 더 평소보다 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어떤 안전기금이라는 걸 만들어놔서 내가 정말 극한까지 몰리더라도 이 돈으로 나중에 만회를 해보겠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금이 있어요. 그리고 수익의 일정 부분을 거기에서 적립을 해놓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장치를 해놓는다든지 아니면 매매 횟수를 평소보다 좀 더 줄인다든지, 매매 횟수를 근데 마냥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을 시작을 합니다. 뭐 평소에 못했던 일들을 해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로 최소 관심을 흐트러뜨리는 인간 지표 거죠. 같은 거죠. 네. 저 너무 공감 가는 게, 저도 이제 어느 결혼식장에 갔는데, 저 이제 미국 주식 중에 테슬라의 비중이 좀 있는데, $200 근처에서 잡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400 얼마까지, 460 막 엄청 올랐잖아요. 그때 이제 $400 넘고 했을 때 막 이제 결혼식장에 갔는데, 어떤 아는 형님께서 테슬라에 이제, 원래 주식 하신 분이 아니야.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 아주 뭐, 교주처럼 모시고 있더라고. 막 얘기를 하길래, 그때 저 약간 싸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 형이 원래 주식을 하신 분이 아닌데, 저 형이 저렇게까지 뭐 여기서 몇 배, 한 5배 생각하고, 그래서 약간 줄였죠. 제 실수는 더 줄였어야 되는. 훌륭하시네요, 그래도. 제가 여태까지 보니까 뒤늦게 비싼 가격에 사신 분들이 꼭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이게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뒤늦게 들어온 사람들이 꼭 고점에 사가지고 비트코인은 찬양자가 되고 막 비트코인의 효능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근데 좀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쌀 때 안 사고 네, 이제 와가지고 제일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런 인간 지표 말고 비트코인 선물 차트, 바이낸스라든가 뭐 거래량 알트코인 차트, 코리안 프리미엄 뭐 이런 것도 있다면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코리안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코리안 프리미엄에 붙으면 붙을수록 장이 과열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험한 거죠. 지금처럼 정적일 때, 그러니까 코프가 거의 없을 때가 사실은 뭐 투자를 하기에 좋은 시기인 거지, 코프가 막 20% 10% 붙었을 때는 사실은 몸을 사려야 될 때입니다. 2017년도에도 12월 달에 코프가 50%까지 오르고 막 그랬거든요. 해외보다 우리나라가 50%더 비싸게 주고 사는데도 사람들이 막 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죠? 전 7, 8% 붙을 때도 이거 다시 반영될 텐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이 네. 드는데. 근데 그때 막 50%까지 붙고 정말 여지없이 1월 달에 엄청난 폭락이 오면서 19,000불에서 12,000불까지 빠졌다가 많은 분들이 그때 큰 손실을 입고 이제 떠나갔고, 뭐 정말 안 좋은 사례는 자꾸 리플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리플이 최근에 정말 많이 올라와서 저희도 놀라고 있지만, 뭘까요? 원래 리플은 항상 300원이었거든요. 저한테는 300원이었는데 가치가 여기 많이 올랐잖아요. 0.4불에서 많이 3.3불까지 올랐고 지금 2.2인데 여전히 비싼 거죠. 지금 3,000원대니까 원화로. 근데 리플이 3,000원 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2017년도에 항상 300원이었고, 그리고 코프 50% 받아가지고 4,900원 찍은 게 최고가였거든요. 업비트에서. 저 가격은 다시는 못 온다. 저는 그렇게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리플 왜 이렇게 안 좋게 보세요?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을 오래 하고 이 시장에 오래 있으면 그냥 코인에 대해서 좋게 바라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워낙 안 좋은 사례들을 많이 봤으니까, 먹튀, 러그풀, 덤핑, 사기꾼들, 그래서 너무 그런 사례를 많이 봐왔으니까. 그래서 초심자의 행운이 발생하는 이유도 아직 그런 걸 못 경험해 봤으니까. 이 시장이 얼마나 위험하고 더러운지 저희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승승장구 하시다가 한순간에 다 잃고 떠나신 분도 봤어요.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지금도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아침에 매매를 할 때 오늘이 내 매매의 마지막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나는 매매가 아직도 두렵고 무섭다. 이 시장에서 언제 내가 그렇게 퇴출당할지 모르니까. 충분히 많이 보셨을 텐데 그만 하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사실 가족분들과 경제적 자유하기에 자녀대까지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약간 삶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내 일이 사라지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목표로 세웠던 거, 45살까지 이거를 한번 달성해보고 싶다. 되든 안 되든 달성을 해보고 싶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그 목표가 1,000억이 아니지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여러분. 나신님의 의견과 무방하니까 그냥 다르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죠. 근데 뭐 못 달성하면 거기서 그냥 끝내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또 제 인생의 2막을 또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또 있거든요. 지금도 뭐 스레드에서 이런저런 활동을 하지만, 그때는 좀 더 재테크가 앞으로 필수가 될 텐데, 재테크를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올바르게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해보고 싶어요, 나중에는. 비트코인 선물 차트는요? 바이낸스에서? 선물 차트를 가지고 하락장을 판단하는 방법이,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전 전고를 계속 못 뚫고 내려올 때,
이전 전고, 그러니까 우리가 쌍고라고 하죠. 이렇게 산 모양, M자 모양이잖아요. 그 이전 전고를 계속 못 뚫을 때, 우리가 보통 그럴 때 두들겨 맞거든요. 지금 딱 이런 차트죠. 이전 전고를 재차 뚫으려 했다가 못 뚫었잖아요. 네. 조정이 왔잖아요. 예전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랬고요. 6만 대일 때도. 물론 이걸 또 돌려보면 2021년도 당연히 이전 전고를 살짝 뚫은 거죠, 살짝. 네. 혹시 이런 건 알 수 있나요? 조금이라도 뭐 늘 여러분 다시님 말씀하신 건 확률적인 거예요. 제가 네, 봤을 때는 그럼요. 전 단타는 확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확률이 있을 때 좀 더 베팅하고 좀 없을 때는 안 베팅하거나 작게 들어가거나 하는 건데 이렇게 뚫을지 안 뚫을지 뚫고 이제 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잖아요. 요거 좀 뚫었을 때 이거 진짜 좀 더 가겠구나 네. 안 가겠구나 판단하는 좀 뭐 지표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있으면 다 부자가 됐겠죠. 그게 있으면 부자가 됐겠죠. 근데 이것도 그 사람들도 확률적인 거예요. 그렇죠. 확률상 이게 70%, 30%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베팅을 하는 그러니까 저 거고.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70%인 뭐 그런 확률이 근데 이거는 단순히 지나간 차트만 보고 하기엔 좀 어렵고요. 그 당시에 이 호가창이라고 있는데, 이 호가창을 얼마나 빠르게 깨부시고 올라가는지, 그리고 호가창에 매물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코베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은 얼마나 붙어 있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비트코인을 강하게 원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예전에는 나스닥과 커플링되어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나스닥의 상황은 어떤지. 요즘 나스닥가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요즘은 다시 디커플링 왜 됐죠. 그렇게 된 건지 모르겠어. 사실 저는 나스닥의 움직임이,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트럼프의 어떤 불확실성에서 오는 거에 더 기인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이 차트만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기 너무 애매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가 갑자기 내일 또 이상한 소리 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비트코인 is good 이러면 또 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너무 투자하기 힘들다. 좀 안정적인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미국 대통령이. 너무 어렵다.